국정원장은 자신이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구속 심사에서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은 부하를 문제 삼아 위증해 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차장의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국정원법 위반과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를 거짓이라고 주장한 위증 혐의 등이 소명됐다고 본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와 조 전 원장의 위증이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은 부하의 진술을 문제 삼아 위증해 질적으로 더 나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판사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명예를 중시하는데 여기 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개헌 문건을 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 CCTV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와 접어서 품에 넣는 모습이 생생히 잡혔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조 전 원장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12월 1, 2, 3 국무회의 이후에 국정원에 도착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했는데 그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국정원 도착이 11시 30분. 11시 한 25분이나 20분 정도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엄에 찬성을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전하 주변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 긴급 정무직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원장님께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걸 왜 물어보니까?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또 발언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내란 국조특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홍장원 차장의 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가운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간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진실 공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뉴스를 접해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법무적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인식의 격차 문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홍장원 1차장한테 국무회의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던 조태용 원장은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고 이번에 싹 잡아들여. 그러면 대공수사권 돌려줄게. 무조건 여인형을 도와. 뭐 이런 얘기를 내란숙의 윤석열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한 명령을 받은 홍장원 차장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끝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고 아예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자리에서 떠서 가버렸다. 이건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얘기죠. 사실 내란 당시 윤석열 수계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홍정원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반출하고 본인의 동선과 관련된 것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던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지난 2월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국힘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반출했습니다. 이 자체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조태용 전 원장은 불구속 수사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TV, CCTV 왜 선별 제공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제공한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홍장원 차장 동선은 국힘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건네고 자기 동선과 관련된 것은 감춰버린 것이죠. 3살 아이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공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 딱 15분만. 추가해서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안가 모임이 매우 수상하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법조 4인방인데 그냥 모임을 했으니 만무하다. 이번에 이상민의 빨간 파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할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4인방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 친목 모임이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서 그것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범죄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실제 이 계엄 정당화 문건을 살펴보면 당시 윤회 참모 법무참모들이 모여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키려는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다음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화살을 겨누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지 않습니까? 아, 조태용이가 먼저 알았죠. 그렇죠. 근데 국회 보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태용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네. 요거 이제 이거 1번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인데 국정원법이 뭐냐? 중대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거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 계엄이 있을 걸 미리 알았거든. 근데 국회 보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위반 혐의 쏙 떨어지죠. 자, 두 번째 정치 관여 위반 혐의. 이건 뭐냐면은요. 홍장원 국정원 당시 1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국힘 측에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 민주당 쪽에서 달라 그랬거든요.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위증 혐의인데 위증. 이거는 국회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계엄 선포 이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태용이 나 이거 못 봤는데요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헌재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때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가지고 조태용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다 쓱 집어넣습니다. 이 위증이지. 요거 위증, 요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거 위증이다. 자스가. 예,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위증 혐의를 받고 있고 네 번째 증거인멸 혐의는 뭐냐면은 윤석열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 요게 이제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하고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에 조태용이 박종준 당시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렇습니다. 요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이 비화폰 기록이 삭제가 됐거든요. 여기에도 관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내란 특검이 이제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판사가 누구냐? 박정호입니다. 박성재를 기각했던 박정호야. 그래서 이거는 기각될 수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 우려했는데 그런데 영장이 청구가 근데 저는 오늘 거죠. 새벽에 네.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청구됐죠. 예, 왜냐하면 통상 이게 한 새벽 늦어도 2-3시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거의 새벽 6시쯤에 나갔거든요. 근데 발부됐어. 그래서 기사가 뭐 고민 중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발부됐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혐의 다시 올려주시면 이 혐의는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박정호가 고민하는 척한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얘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조태용이가. 난 그래서 이거 고민 안 하고 나는 발부했을 것 같아. 근데 박성재 혐의는요.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바로 올라가죠. 네. 나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종호가 이제 정신 차렸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 감시는 필요하고, 근데 지금 조태용의 혐의 가운데 이제 증거 인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증거 인멸을 한 혐의 자체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이제 조태용이 국정원장도 하고 그 전에 국가안보실장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계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벽에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심사한 사람이 그 박정호 판사예요. 박성재 기각했던 그렇죠.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인용을 했고 영장이 발부가 된 내용들 보면 뭐 직무유기,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날 대통령실에 이제 조기 호출됐던 내용들을 그 국회 정보위 등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국정원법상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이게 뭐 CCTV 있죠. 홍장원 전 그 차장에 대한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혐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헌재와 국회 등의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했다 등의 답에 대한 이 혐의들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뭐 발부가 됐는데 박정호 판사한테 저는 더 시선이 쏠리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더 납득이 안 돼요. 박성재는 기각하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범죄는 약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성재에 비해서는. 그런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조태용은 뭐 주요 내란 뭐 주요 종사자도 아니고 지금 직무유기 위증 같은 걸로 지금 뭐 굳이 한다면 국정원법 위반이 막 커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이라고 있다고 봐야 되면 증거 다 확보된 상황 아닌가요? 이제껏 박정호 판사의 어떤 영장 발부 기각 판단 결정에 비춰보면 뭔가 크게 납득은 안 가는 결정입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여론에 신경을 쓴다는 부분을 일단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더 일찍 수사되고 더 일찍 기소됐어야 되거든요. 국정원장이라는 어떤 지위의 특수성을 봤을 때 어떤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제 국정원 친구분들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증거인멸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국정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는 굉장히 인멸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걸 당연히 그냥 구속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는 이게 워낙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했던 행동이 있으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건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면 일단 국무위원이 아닌 비국무위원이라서 그렇죠. 뭔가 어쨌든 그때 저희가 그 박정호 판사가 안경을 빨리 버리세요. 이제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유행입니다. 이 안경은 스타일리시하고 박성재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뭔가 국무회의 자체가 되면 국무위원 확대되고 그 어떤 확대되는 것에 우려가 있어서 기각한 거 아니냐 그런 좀 분석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걸로 보면 약간 영장 이 비국무위원이라서 내준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방금 저 김종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정원장이란 지위가 직책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직책에서 이 가져오는 무게감과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위법에 대한 좀 중대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아무리 뭐 박정호 판사라도 그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 이름 박정호 계속 외쳤잖아요. 그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여론에 대한 신경. 아니 그건 너무나 명징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으면 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렇게만 있던 시절에는 아마 똑같은 입장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성재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용 원장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 이런 요구, 이런 입장을 그 영장실질심사 그 취지를 계속 주장했죠. 밝혔어요. 근데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사가 박성재는 비상계엄 법무부 장관인데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어요라는 것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고 조태용 원장은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난 몰랐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참작이 될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각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론을 의식해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일정 정도 수렴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태용 원장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렇죠.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 이거 알고 있었냐라고 홍장원 1차장이 집요하게 물었을 때 뭐 내일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그 여인영이가 체포명단 주고 이거 잡아들이라고 싹 다 잡아들이다라고 얘기를 윤석열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갈 일이냐, 빨리 얘기해라.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과 관련해서는 케어 물어야 될 상당한 여죄가 많이 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구속이고 좀 더 일찍 구속됐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박정호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내란 계엄 상황을 박종호 판사는 좀 달리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이면 수범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지금 국정원법 위반 사건하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 건만 봤을 때는 내란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고 판단해서 또 영장을 발부해 준 거 아니냐. 반대로 어쨌든 판사는 논리가 일관성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왜 그럼 기각한 거냐.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 김남일 기자께서 쓰신 기사 내용 중에 내란 특검이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법 제15조 이 내용으로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설됐으나 그 존재가 잊힌이라는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이제 조은석 특검의 일단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자기 사건이든 아니면 남의 사건이든 뭔가가 터지면은 그 관련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를 해서 법전 지져보는 게 뭐 이렇게 취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적용할까 뭘 좀 이게 이제 과거 검찰 시절부터 쭉 있었던 몸에 밴 습관이라서 맨날 뭐 기사 쓸 때 뭔가 법하고 달리 무슨 관행이나 이런 걸로 쓰면 굉장히 화를 내고 뭐 기사가 무슨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특정 사건에 관련된 법조항을 갖다 1조부터 쭉 내리 훑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지금 국정원법의 15조 2조항이 국회에 대한 보고 조항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중대하게 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 이걸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뭔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 뭔가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면은 국회에 보고해야지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그래 뭐 좋은 말이군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언제 신설됐냐면 2020년 12월에 그때 지금 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싸그리 뭐 여러 뭐 권력 남용이나 뭐 정치적 일탈행위 등으로 처벌받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 요구가 심해지니까 저 국정원 출신이 김병기 의원이 일단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해요. 그때 이제 뭐 민주당 의원하고 뭐 무소속 의원들에서 50명이 같이 법안에 참여를 하는데 쭉 뭐 전부 개정안이니까 여러 조항이 다 뭐 바뀌고 시설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가 있었거든요. 뭐 그리고 뭐 이제 국내 IO들 뭐 없앤다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쏠려 있었지. 뭐 당연한 좋은 조항이니까 그냥 우르르 넘어가요. 그래서 통상 국회가 법안이 나오면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뭐 쟁점이 되는 막 조항은 뭐 문제가 있다, 위헌 논란이 있다, 막 이렇게 의견서를 써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예 이 국회 보고 조항은 그런 뭐 검토도 안 해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구나 하고 되고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주태영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장은 영장 어떻게 나온 거야? 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서 야 이거 국회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럼 직무유기네?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영장심사장에서 어필을 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을 거기서 문제점을 찾았다. 심지어 저는 어제 직무유기가 떴길래 몰랐어요. 왜 직무유기냐? 뭐 때문에 직무유기냐? 네.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수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진 건가? 이런 오해를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국가기관은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건데 특검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 뭐 이게 이런 법 조항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취지인 거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그 당시 민주당에서 뭐 입법의 발의자나 뭐 이런 입법에 관여했던 정치인을 조사까지 했대요. 정확하게 이 조항의 취지가 어떤 의도로 입법을 한 겁니까? 사실은 법 적용과 해석에서는 애초 그 입법의 문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애매할 때는 뭔가 더 입법 취지가 뭐였어요라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그것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조태용 원장의 좀 뭐라 해야 되나 얌체 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CCTV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감춰버리고 조태용 아니 누굽니까 홍장원 그렇죠. 차장에게 불리한 것은 국민의힘에게만 예, 제공을 해요. CCTV 영상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 공세가 있을 게 너무나 자명한데 자기 동선은 다 감추고 남에 대한 동선은 다 공개해서 저 사람을 정치 공세하라라고 판을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그렇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니까 등등을 종합하면 그리고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그냥 깨끗할까요? 전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 실질심사 어제 있었고 영장 발부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 6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혐의가 뭐였죠?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과 증거인멸,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유기는 뭘 말하냐면 조태용 전 원장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9시쯤인가 계엄 당일날 이미 집무실에서 윤석열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계엄을. 그 계획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 지금 계엄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증언 오랜만에 잠깐 봅시다. 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프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들 위한 큰 소식. 월 66,000원 배터리 교환 서비스 가입으로 450만 원 상당 전기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저게. 네. 그리고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홍 차장이 국회 나와서 폭로를 하자 국민의힘이 홍장원 동선 CCTV를 요청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홍장원 동선 CCTV는 제출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조태용 동선 CCTV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그 CCTV 가지고 홍장원 공격할 게 뻔한데 그렇게 선별 제출하는 자체가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위증하고 증거인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영장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조태용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박성재 전 장관입니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영장 재청구됐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습니다. 언제 영장 실질심사합니까? 13일 목요일입니다. 이게 여태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중에 가장 어처구니없는 영장 기각이에요.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 뭐 이상한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이 위법한지 그러니까 내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윤석열은 왜 지금 탄핵됐어? 법무부 평생 검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몰라? 포고령 첫 줄부터 이거는 위헌이라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헌재도 그래서 이 대목을 탄핵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첫 줄이거든 이게. 헌재 영상 잠깐 봅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과 저거는 법을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비민주주의 권력 1장 1절 같은 거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특검이 추가 수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 재소환과 휴대전화 재압수 그리고 계엄직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건도 추가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과 구치소 수용 인원 문건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성재 전 장관이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얘기합시다.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란 제목의 파일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 내가 이래서 계엄했다고 막 떠들어댔던 그 적이 있어요. 영상 있으면 봅시다. 민주당 예산 삭감 떠들어댔던 적이 있거든요. 국가 예산 처리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저래서 계엄한다는 거예요. 저 앞뒤로 뭐 탄핵 남발, 뭐 입법 독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민주당을 계엄 명분 삼는 문건을 법무부 감찰과에 작성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청 검찰과 소속 안무검사가 작성자로 이 문건은 임세진 그 당시 검찰 과장을 통해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에 전달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이 권한남용 문건 관련 네. 이라는 제목의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말한 거와 똑같아요. 입법권 남용, 뭐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 심의권 남용. 그래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헛소리지. 어떻게 야당이 독재를 해? 아무리 떠들어도 헌법의 계엄 요건이 안 됩니다. 전치사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엄했다고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문건을 작성시켰다는 거예요. 이 문건을 들고 박성재 전 장관이 삼청동 회동을 하게 됩니다. 소위 다음 날. 네. 근데 이 모임을 박성재는 연말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 안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계엄 다음 날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회식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개소리. 전날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한정화 법률 비서, 이완규 법제처 장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상민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 출신에다가 전원이 법률가예요. 전원이. 계엄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네. 계엄 다음날 저녁이잖아요. 24시간 또 안 흘렀어요. 계엄을 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데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단독을 또 한겨레가 했어요. 그날 이상민 전 장관은 따로 또 다른 문건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4일 삼청동 모임에 이상민 전 장관이 빨간색 파일처를 지참하고 입장하는 CCTV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자, 그날 이상민은 또 다른 파일을 들고 갔다는 거야. 그 파일 내용에 관한 진술도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고 정당화한 보고서를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법무부 차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고 이상민은 행안부 차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한 거지 저게. 아니 그러면 연말 회식을 계엄 다음 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회식을 할 거면 놀러 가는 건데 왜 저런 문건을 들고 다녀? 그날 모인 사람들은 내란의 공범들인 겁니다. 그것도 안가에 따로 모일 만큼 핵심 공범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임 자체가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인 줄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저런 문건을 만들어요? 법률가들인데 모를 리가 있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후에 있으니까 자
수도권 구치소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여기서 그 문건 제목을 변경했다. 그리고 나중에 삭제했다 하는 JTBC 단독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삭제한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는 이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문건 제목을 어떻게 바꿨다고 했었죠? 포고령 위반 구금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문건 목적이 바꾼 제목에서 드러나죠. 포고령 위반 구금. 포고령 위반하면 구금할 목적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막으려고 그날 국회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하려고 국회 간 의원들 그날 계엄 해제 못했으면 다 잡혀서 가두려고 한 것이고 얼마나 가둘 수 있는지 미리 숫자를 알아본 거죠.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한 명백한 정황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아는 사람만 챙겨간 삼성 LG 가전제품 전액 지원 캠페인. 모르면 전액 지원 못 받고 살 뻔했어요. 가전제품 바꾸실 때 되셨다면. 이뿐 아니라 이 박성재 장관은 이상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게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보안 손님으로 7시 때 시간대가 7시 때 미리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영상 좀 봅시다. 대통령이 그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 갔다가 대통령실로 돌아오신 후에 법무부 장관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해라. 보안 손님으로 모셔라. 이렇게 지시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로 이제 돌아오신 게 19시 46분경인데요.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나오시자마자 네.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외부에 뛰지 않게 네. 모시고 오라는 취지.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굳이 7시 46분에 10시 20분에 계엄 선포했거든요. 네. 7시 46분에 박성재만 미리 보안 손님으로 불렀을까요?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법무부가 할 조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치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해도 되는데 선포 전에 파악해야 될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되는. 구치소 인원 파악한다든가 출국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검의 지시도 내려야 되고 그런 조치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안 그러면 미리 부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10시에 국무회의 할 건데 뭐하러 몰래 불러요. 몰래 부르라고 했는데 내란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해? 목요일 날 박성재 영장의 발부 여부는 매우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이 영장을 지켜보기로 합시다. 국정원장 조태용은 나는 영장이 나올 줄 알았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거든. 중요한 인물은 박성재. 그렇죠. 박성재 훨씬. 박성재 나올 것 같아요. 네. 박성재 이번에 나올까? 이번에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네, 이번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올 것 같다 아니야, 그랬잖아.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맞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그 특검 측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했고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안가 회동 그때 계엄 이후에 한 날 이상민 장관이 그 빨강색 철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박성재 전 장관도 자기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검찰과장한테 받아서 법무부도 계엄 정당한 문건, 행안부도 계엄 정당한 문건을 각각 만들었나? 각각 가져가서 각자 만들었나? 그거를 그날 가가지고 서로 논의하려고 가져간 거지. 그냥 뭐 다른 계엄 다음 날 무슨 그 회식을 해. 자기들 회식했다 그랬잖아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특검에서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우리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놀랄 만한
네, 정말 놀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영장 우리가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뛰어넘을 만큼의 확실하다. 그런 게다가 중요한 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게 지난번 그렇지. 그거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너무 당연하게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짜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특히 윤석열과 이 박성재 사이에 위법성 인식을 현출시킬 수 있을 만한 서로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정당화시키지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걸 추정할 수 있는 만한 뭔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둘이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걸 현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자기는 준비했다. 문건이나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사들이 위법성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위법성 썼다가 엄청 욕 먹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알고 위법인 있어요.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뛰쳐나갔는데 우리는 몰랐다고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아니, 그리고 말도 안 거기에 되는 이제 소리. 승재원 국장이라고 검찰 인권국장이 있는데 네. 그 국장을 위시하여 여러 명들이 이제 그때 거의 참석을 했었어요 회의에. 근데 그거를 보고서 사실 그 얘기를 듣고서 위법성 인식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 당시 참석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수사를 다 소환 수사를 다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무슨 일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가 얘기를 했느냐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해주었느냐 그 증거는 무엇이었냐 이것들을 다 얘기를 했던 위법성 인식은 분명히 있었다는 걸 그거는 확인을 시킬 수 드러낼 있다. 만한 걸 뭔가 현출 제출할 수가 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하게 블로킹을 하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그날 밤 00시 33분 그 조선에 나오듯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 회의 그것도 이제 통상적인 어떤 법원의 회의다. 법원이 계엄 직후에 연 회의. 네네. 통상적으로 새벽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이제 회의를 열어놓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박성재에 대해서 통상 업무라는 걸 강조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그 안가를 간 걸 보면 다운받은 시간하고 안가를 이동하는 시간하고 계산해 보면 출력할 시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 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관 아니면 수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비서관 한 분이 오잖아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자리지만 실무자일 수 있죠. 그 내에서는 법률비서관에 갔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출력을 해서 뒤에 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법을 가장 잘 아는 국무위원급들이 모였어요. 안가에 계엄 다음 날.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모였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친목 도모했던 계엄 다음 날인데 무슨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다 법률가들이야 저 사람들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번에도 강력히 블로킹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영장 판사가 바뀌니까 좀 다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제보 받아서 공개한 것 중에 엊그제 이제 박선원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대검 과학수사부장 그리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간다 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포렌식 박선재가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가 전화를 했고 그쪽 지시를 따라서 교정본부나 다른 본부들이 따랐고 이거 선관위 갈 때 방첩사에 직접 전화한 게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이었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박성재가 대검에 연락하고 대검이 방첩사에 연락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지금껏 반대 처음에는 거꾸로 방첩사에서 대검에 연락한 줄 알았더니 거꾸로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들이 직접 움직인 부분이 조금 나왔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움직였던 문건들도 조금 더 나왔고 그다음에 교정당국에서 그 더 구체화된 문건들이 나와서 포렌식에서 성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구속영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이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근데 안가보다는 저는 보안 손님에 좀 포인트를 줬어요. 왜냐하면 안가는 위법성을 현출하기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CCTV도 없고. 없어요 이게. 그런데 보안 손님은 다르거든요. 대통령실 CCTV가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개연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박성재를 보안 손님으로 불렀어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 조금 있으면 어차피 국무회의를 해. 다 모이게 되어 있어. 근데 7시 46분인가에 윤석열이 박성재 보안 손님을 불러라.
시간상으로 보면요. 몰래 불러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열이 7시에 누구를 불렀나? 조지호 김봉식을 불러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 경찰청장과 만나고 서울청장을 안가에서 불러서 미션을 주죠. 그쵸. 종이를 주면서. 경찰한테 그 주고. 다음에 부른 사람이 박성재예요. 보안손님으로. 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 아닌가 그때 뭐를 시켰어. 네. 최저 3만 원 이하로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남성용 두꺼운 가죽 재킷을 처리합니다. 저희는 30년 그때 아마 뭔가가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미리 조치해야 되거나 파악해둬야 되는 거. 그래서 뭐 구치소 인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출금 이런 거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한참 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잡기 시작할 테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바로 도망가면 어떡해. 그거를 미리 조치시키려고 그리고 대검에 관한 지시도 미리 하고 그래서 미리 부른 것 같죠. 거기에서 뭔가 저는 특검위에서 뭔가 자료를 찾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불렀을 때. 네. 왜냐하면 안가해동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현출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안가해동은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전날 윤석열이 7시 46분에 박성재를 부르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보안 손님으로. 그 되게 이상한 그 지시거든요. 어차피 계엄령 곧 선포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왜 보안 손님으로 부르라고 그래? 몰래 부르라고 한 거잖아. 국무위원은 A 손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지시할 내용이 있었다. 미션이 있었겠죠. 그 미션을 만약에 특검이 잡았으면 그건 빼박이지. 박성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게 박성재는 중요한 사람이야.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영장이 그거잖아요. 영장. 맞습니다. 사전에 윤석열이 불렀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어요. 그래. 조지호, 김봉식부터 이상빈까지 해서. 근데 박성재가 이 사람만 잡기가 됐거든요. 박성재는 검찰로 가는 길목이고 윤석열한테 가는 길목에 제일 먼저 있어요. 조태용도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조태용도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다 구속됐네. 그렇게 구속 안 시킨 이유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검찰 조직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박성재가 결국은 검찰 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게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검찰도 보호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위법한 줄 알고 했다는 것도 드러나는 대목이니까. 그래서 박성재를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거를 변명할 수가 거지. 없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런 게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태용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거라고는 윤건영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결국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자기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첫 번째가 계엄의 위법성. 위법성. 말도 안 되는 게요. 비상계엄을 할 거다, 불법 계엄을 할 거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태용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냐고 하면 국정원장이에요. 정보기관의 수장이면 국회에 나와서 김민석 의원 등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국정원장이 그걸 모르게 넘어간다고.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리고 그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힘에 CCTV를 넘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정조사에서 나왔을 때 제가 국정조사위원인데 홍장원과 조태용 중에서 조태용이 거짓말한 거예요. 100%. 그랬죠. 단지 이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던 12월 3일 날 밤 11시에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라는 걸 해요. 정무직 회의라는 건 뭐냐고 하면 차장 이상, 즉 차관급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 자기가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조태용은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용산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조태용 전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정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는데 막 걸린 거예요. 딱 걸렸다. 네. 윤건영 의원한테 딱 윤건영 걸렸다. 의원이 국정원에서 회의를 했고 예. 집에 갔던 사람들 다시 출근을 했고 그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류로 잡아내신 거예요.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태용 원장은 구속영장이 이건 확실합니다. 이분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CCTV를 해서 특정 정당한테 줬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국무위원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어떤 미션을 받았다? 이미 끝났고 국정원에서 움직였어요. 거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주고 싶어도 이 영장 판사들이 그냥 봐주려고 너무 노력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문건을 찾아냈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모셨을 때도 딱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날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태용 원장 관련해서는 구속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조태용 이야기를 하기 계속 방해하는 단독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방금 맞는 들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의를 표명하라고 뭐 어느 쪽에서도 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근데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표 수리해야죠. 네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이미 표명했죠. 사의를 표명했죠. 저 두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고요. 그 사람들을 인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임명했던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와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이 이재명 민정팀에서 예. 특별히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저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걸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네. 단호해져야 되고요. 정말 과감해야 됩니다. 저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 좋아. 네. 받고 하나 더 네. 이렇게 네. 가야 돼. 네. 네. 지금 지검장, 지청장들 단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검 연구관 단체 행동하고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직군의 공무원들도 단체 행동했을 때 검사들이 벌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저거는- 국민들 이제는 그 협박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조직이 존폐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따르고 그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잖아요. 만약에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에 예. 국장 중에 누가 저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단호하게 이 사안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 조태용 원장의 신병이 이제 확보됐으면 내란 특검의 다음 수사 단계는 어디로 간다라고 보세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예. 청구가 됐는데요. 그게 또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이죠. 예. 네.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액면으로만 보면 반반으로 보입니다. 아, 액면으로만 보면 이미 1차가 기각이 예. 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정말 법꾸라지거든요. 진짜로. 근데 51% 예. 영장 청구 쪽으로 저는 보는데 예. 그래도 정말 법꾸라지 같은 짓을 너무 잘하는 조태용, 박성재. 예, 예. 예, 거의 쌍날개죠. 법꾸라지로. 네. 저는 내란 특검이 벌어졌을 때 1차 체포 명단에 1차 체포 대상으로 박성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박성재의 신병을 확보해야 심우정으로 김주현으로 갑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가야 김건희와 전화,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말미에 박성재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 이미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대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방첩사에 연락을 하고 방첩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계엄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선관위 확보할 때 검찰이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꼭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차에도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위법성인지 몰랐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인데 네. 수십 년 동안 법적인 일을 했는데 그러면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온 윤건영은 뭐가 됩니까? 주진우도 달려갔죠.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잘 알아서 법을 몰라서 달려간 겁니까? 잘 알아서 달려갑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판사님들이 다른 영장 기각 사유를 생각할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 기각 이후에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예. 다 지웠어요. 근데 교정본부에서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몇 개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아픈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다른
네, 발부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님도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던 게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이라고 하는 게 그죠. 결국은 계엄 이후에 그 논리를 만들어낸 자리였다. 변호인 모임. 예, 네. 예.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이야기됐던 게 지금까지 쭉 그 논리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안가 모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사람이 윤건영입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검찰에서 안가 관련된 내용, 네, 비아폰 관련된 내용 압수수색을 경찰이 청구해도 계속 막고 있다, 발부를 막고 있다고 그거 지적해 준 사람이 윤건영 의원인데 그때 검찰이 그 영장을 막아서 이 계엄의 실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박성재는 검찰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로 이어지는 길목인데 저도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될 걸로 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박성재가 국무회의가 있는 날 불법 계엄을 하는 날 보안 손님으로 용산에 들어갑니다. 보안 손님? 어차피 국무회의 멤버인데. 그러게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수행실장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야 보안 손님으로 데리고 와라고 했거든요. 불법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예. 이 말은 뭐냐고 하면 7시 40분경이에요. 예. 이 말은 박성재에 대한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12월 3일 저녁 7시 30분. 그렇죠. 제일 먼저 불러. 시간을 되돌이보면 7시에 윤석열이 어디로 가냐? 삼청동 안가로 가서 경찰청장 조지호, 김봉식을 만나요. 예. 그래서 경찰한테 미션을 줍니다. 경력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고 또 이상민을 부르죠. 예. 이상민을 불러서 단전단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에 7시 40분에 박성재를 보안 손님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아무런 출입 기록이 안 남는 걸 말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왜 출입 기록을 안 남깁니까? 그냥 오면 되죠. 박성재를 불러서 보안 손님으로 부른 이유는 분명한 미션이 있었던 특별한 미션이 있었던 거죠. 그 미션에 대해서 아마 내란 특검에서 뭔가를 확인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법무부에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했던 전화를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야 돼. 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지금 박성재가 있습니다. 박성재를 잡아야 검찰이 내란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목에서 지금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 하시면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짜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계엄 과정에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진짜 1등 슈퍼 히어로급 역할을 한 분이 윤건영 의원이에요. 예, 국감 그건 때도 정말, 잘했는데 예. 네. 특히나 경호처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자료들이 뒤늦게라도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성훈이 아직도 바깥에 다니는데 어제 특검에 끌려왔거든요. 어떤 혐의냐면 작살, 폭죽 그걸로 하고 있어. 속상해 죽겠어. 그거 중요한 걸 잡아야 되는데. 뭐 잡아야 돼요? 그거 경호처에서 이게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이것도 윤건영 의원이 다 밝힌 거예요. 그건 저희가 발견된 의로운 사람이 저기에 백업을 해놨잖아요. 경호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백업을 해서 몇 가지 자료가 나와서 그나마 내란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시키기 위해서 경호처가 했던 일들이 나와야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 인신 구속까지 증거인멸을 할 사안으로까지 이제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행적이 굉장히 이상하다, 내란 당시에. 네. 제가 그날 이제 내란 하루 전날 그 내란 당시에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당시 현 국정원장이었죠.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미국 출장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그 미국 출장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계엄으로 이제 불법 쿠데타로 전복을 하고 국가의 어떤 권력을 헌법이 아닌 윤석열 권력으로 전복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취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 승인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아마 도맡아서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그 미국 출장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계속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해왔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란 특검도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인영 그 이제 메모에도 그 여러 가지 미국과 어떤 그 정상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메신저로서의 조태용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태용의 어떤 국무회의, 이제 명백하게 절차상의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국정원장이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그 일원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아마 그 구속 이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도 이제 내란에서 이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장을 발부했던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태용은 실제로 장관급 이사 중에서는 구속영장이 최초로 발부됐다라고 볼 수 있죠. 김용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란을 이제 주동을 했으니까 초반부터 아예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정원이 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내란이 일어날 당시에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정원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조태용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위정임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시켰느냐. 그리고 기억나는 분이 홍장원 전 차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 시킬 이유가 아예 없는데 홍 차장하고 진위 논쟁을 하면서 홍 차장이 민주당 편을 들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또 몰아세웠죠. 네. 국정원은 특히나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 법상 반드시 그 상황을 파악한 순간부터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자, 지금 뭔가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나서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국민의힘에만 정보를 주고 민주당은 묻는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치 중립의 위반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여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 내용을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은 작가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에요. 국정원이 과연 지난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했느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권력기관을 이렇게 컨트롤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태용이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까 본인은 끝까지 이것을 내란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해 왔죠. 네. 이걸 지금 이번 특검에서 다 잡아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도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실 그 영장 발부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이 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정원에서 그 사실 그 내란 직후부터 그 윤석열 탄핵까지 심지어는 온전한 정권 교체기까지 이 국정원이 거의 약 6개월 시간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그 6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것들을 삭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자료를 복구하기도 하고 있고, 증거 삭제하면 저도 이제 그 고발 사주랑 뭐 서해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국정원은 그 자료를 삭제하면 삭제한 기록도 남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삭제한 기록만 봐도 이건 증거인멸로 이거 구속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통째로 이제 그 모든 윤석열 기간 동안에 어떤 국정원 기록들 다 삭제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뇌피셜을 좀 이제 저희들이 발휘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외무고시 출신이고 외교관 출신인데 이례적으로 국정원장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자기 보신에 대한 본능이 누구보다도 직업 공무원들은 좀 강하고 그런데 왜 조태용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외교부에서만 주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왜 이게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자신한테 득될 게 별로 없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관련된 이렇게 깊숙하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모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추론을 해보시죠. 왜 이익이 없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역대 국정원장들은 사실상 군사 정권이나 독재 국가에서는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대통령이 앞서 있고 뒤에서 모두 장악하는 것은 국정원장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제가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 개혁을 뭘 했느냐? 국내 파트의 사찰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앴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이번 계엄을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검찰 개혁 실패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국정원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런 것이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 지금은 우리가 이 실패한 불법 계엄 그 내란을 두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 일을 저질렀던 확신을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들 사실상 그 뭐 홍장원 차장도 이제 미친놈인가 보다라고 했던 그 명단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사살부터 시작해서 그 아마도 국정원이 이번 계엄을 성공했었으면 국내 파트 모두 살려가지고 모든 이제 뭐 기관, 뭐 법원부터 시작해서 개별 뭐 기업 이런 것들 사찰하고 정보 모으고 그리고 괴롭히고 뭐 어떤 건 뭐 또 이제 어디입니까 남산 밑에 또 그 남산에 그 다시 문 열어가지고 네, 고문하고 남영동 분실, 남영동 분실을 다시 이제 뭐 고문실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계획들을 아마 잘 세워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이익과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그때 100% 특히나 이게 심지어 전두환은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쿠데타를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였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친일 쿠데타는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외교 채널인 이제 미국과 이제 승인만 되면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어제까지 이제 보도랑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엄 해제 직후부터요. 그 이후에도 외교 문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낼 문서를 준비를 했다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단순히 어떤 정보 기능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대외적으로 밀접하게 준비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판단합니다. 왜? 2023년 10월 정도 노상원 메모를 분석을 한 결과 최소 이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후의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를 갖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깊이 개입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래 외교부 차관 출신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들어옵니다. 네. 초기에 외무부 장관으로 외교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다가 주미대사로 갔죠. 네. 국가안보실장으로 왔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하다가 국정원장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에 인생 후반에 56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6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이제 60대 초반부터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뛰어놓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헛바람이 들어버린 거죠. 정치라는 것이 본인이 외교부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었었죠.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비례대표였으니까 주미대사로 갑니다. 네. 안보실장으로 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충성맹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원장이 됐으니까 현실 정치 세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맛을 보니까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국정원장으로서 뭔가 획책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자 정치를 저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홍장원 차장은 말 그대로 육사 출신인데 정통 국정원 맞습니다. 공무원 출신하고 딱 충돌이 됐을 때 오히려 정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지키면서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스스로의 이런 감옥을 만들어버린 이런 전형적인 이제 실패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자, 제가 그 중요한 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사실 그 국방부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군사 행위를 이제 예견을 하고 들어갔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요. 국정원. 아니 국방부 건물을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윤석열이 들어갔을 네,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도 이제 그 윤석열이 군사 미필이기 때문에 사정 기관의 모든 권력은 자신이 이제 통제를 가능하지만 군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통제가 어려워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윤석열이 맨날 장군들이랑 술 마시기 위해서라도 거기를 갔어야 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2023년 10월 정도까지가 이제 최소 그 계엄을 계획했던 그 초기 시기라고 하면 누구죠? 조태용 국정원장은요 2024년 1월 16일 날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엄을 할 때 그 영구 집권을 하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가 이제 불발이 되고 그렇다면 사살을 하고 영구 집권을 하자, 그 불법 계엄을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짰을 때 지금 굉장히 김용현도요 경호처장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그 인사죠. 보통은 그런 인사가 잘 있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 조태용 국정원장도 주미대사였다가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을 했다가 이제 국정원장을 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기준에서는 그 내란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지 않을까요?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죠? 사전에 짜고 사전에 나는 이거 할게라고 해서 나는 국정원에 가서 이걸 할게. 오케이, 나는 그 계획에 동의해. 그리고 법무장관도 그때쯤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재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최초의 계엄 모의를 했던 굉장히 중요 인물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노상원 아이디어였던 말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동의해서 임명을 한 것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이 이후에 배치됐던 이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결로 이제 그 국가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떤 작전들이 수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동의 내지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검명을 한번 해보시죠.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고 네. 이제 지금 한덕수는 당연히 네. 주도했을 것이고 네. 김용현은 깜빵이가 있으니까 네. 이미 그렇게 했고 네.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사령관급들이 몇 명 있다. 박성재. 자, 그다음 법무부 장관 박성재.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역대 우리나라 역사 네. 속에서 쿠데타에 개입이 안 됐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정원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넘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실제 우리가 국무회의에 왔던 사람들 김영일 제외하고는 구속되는 네. 저 사례가 되는 거고 네. 김주현 민정수석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몰랐다? 아니죠. 김주현 민정수석은 지금 매우 소환되거나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런 게 없는데 흔적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박성재 이제 구속이 재청구됐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재청구가 됐다는 것은 바로 곧장 이제 검찰 수뇌부들과 이제 민정실, 사정기관실에서 어떻게 이제 했는가 바로 수사가 이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조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면 본인의 신경 변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고 네. 지금 따지면 한 5년 정도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제 권력자처럼 이렇게 놀았지만 매우 심약하고 평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성향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네, 그냥 물에 물 탄. 그렇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것은 몸 자체가 DNA가 아예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묵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꾸라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 저 사람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렵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들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폴리바게닝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가는 순간에. 네. 그러면 차라리 다 풀어버리자.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 주위에서. 근데 지금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불어버리는 순간 자기 내란 임무 종사자가 돼요. 근데 지금 구속의 어떤 혐의 안에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내란 이제 방조 혐의도 없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은 내란 범에서 좀 비껴나 있는 상태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입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싸게 그 국정원법 정치 중립 위반으로 끊어서 입 다물고 나오는 게 자기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요 정도 덮어쓰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의 빔이 예 이거 인정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인 사람이 가장 최고의 권력이 눈앞에서 이제 보였을 때 그 유사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네. 네, 그 사람도 마지막에 어떤 그러면은 오늘 구속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되 나는 여기에서 몰랐다. 손절하고 오히려 그렇죠. 도망칠 수 있는 당연합니다.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이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 여러 특검들이 뭐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전 사실 이 그 국정원에서 그동안 우리 뭐 댓글 조작 사건부터 여론 조작부터 모든 그 우리나라의 그 사실 과오를 저질렀던 것이 국정원의 어떤 습성 아니었습니까? 그쵸? 뭐 그래서 지금 조태용 어떤 시기의 내란에 준비했던 그 시기에 국정에서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어떤 그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